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이 지난 5일 한국 육군의 대규모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압둘라 장관이 이끄는 사우디 방위부는 국방부와 별개의 독립부처로 왕실과 성지, 특히 유전 지역 등 국가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의 국가 운영의 핵심인 유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무기를 보러 온 듯했습니다. 압둘라 장관은 5일 오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제병협동 통합화력경멸훈련에 참관했는데 육군은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국산 무기체계의 주요 화력 과기동 체계를 투입해 굉장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압둘라 장관은 이날 훈련을 지켜본 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한국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체험한 듯했습니다. 사우디는 장갑차와 자준포, 대공 장비와 레이더, 정찰 감시 장비와 탄약 등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규모의 중장기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하나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영 방산기업체, 튀르키예 업체 등이 장갑차와 차륜형 자준포, 탄약 중심으로 사업 제안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사우디의 압둘라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방산 분야 협력은 물론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점유율 1위의 자준포 K9 자준포는 사우디도 도입에 대해 큰 욕심을 냈지만 독일에 대해 중동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K9 자준포에 독일산 엔진 대신 국산 STX 엔진을 개발해 달면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K9 자준포의 지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정규군이 약 25만 7천 명, 방위군이 약 15만 3천 명 규모인데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다 보니 기계와 부대가 주류이며 전차 장갑 자차량 등 장비 보유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사우디 육군에 시급한 과제는 노후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체하는 것인데 사우디군 주력 전차는 575대를 도입한 미국산 에밀-A의 다운그레이드 사양 에밀-AES입니다. 이 전차는 후티 반군과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고 사우디군 2성급 전차로는 M60A3 660대와 AMX 30SA 250대가 있는데 도입 40년이 넘은 구형들이라 전량 대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한국산 K 전차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K 전차 또한 독일산 변속기가 장착되어 도입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한국산 엔진과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독일의 눈치를 안 보고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우디가 악화되는 만보 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차 전력을 현대화할 경우 소요 물량은 단기적으로 900여 대, 장기적으로는 1,500여 대에 달해 엄청난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어쩌면 1,000대를 도입하겠다는 폴란드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병 전투장갑차만 해도 걸프전 전에 도입된 MEAE 브래들리 400여 대와 AMX CP 300여 대가 모두 교체 대상인데 이와 별개로 3,200여 대에 달하는 구형 M113 장갑차와 2,500여 대의 험비 차량 대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무려 2,500대의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한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최고의 기갑 무기와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지금 가장 큰 기갑 전력을 운용하려는 사우디와의 연결은 역대급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초로 장갑차 부대를 여단 단위로 구성할 정도로 장갑차 활용도가 높은데 대부분 국가 지형이 사막과 산악으로 되어 있어 대규모의 기갑 부대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투입하려면 궤도형 장갑차보다는 고속으로 전개가 가능한 차륜식 장갑차를 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전 세계의 모든 장갑차를 시험하고 비교해 보았는데 최고의 장갑차는 한국산 장갑차였습니다. 이 장갑차는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 장갑차입니다.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10개국의 장갑차가 모여서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여기서 타이곤은 역대 최고 점수인 78점을 받아 1위를 했는데 당시 세계 최고라 말하던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50점대를 받아 굴욕을 당했습니다. 타이곤 장갑차는 바퀴가 6개, 축이 6개가 달린 자륜형 장갑차로 최대 속도는 100km, 주행거리는 800km입니다. 빠르기도 빠르지만 무려 525마력 디젤 엔진을 달아 30도 각도로 웬만한 산기슭보다 심한 경사에서도
넘치는 힘을 자랑합니다. 타이어에 적용된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는 사막, 정글, 늪지대까지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최적의 무게 중심 설계로 고속 주행의 안정감은 물론 급선회 할 때도 자세 제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전차 뒤 양옆에 위터제트를 달고 있어 강, 호수 등 도화시에서 시속 8km로 이동할 수 있고 총상을 입어도 럼플렛 타이어로 시속 45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타이고는 분명 장갑 차이지만 마치 승용차 같다고 했습니다. K21 장갑차에 비하면 타이고는 세단급 자동차 소음에 불과한데 주행이 시작되고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성남 표범처럼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륜을 달고 있는 타이곤 장갑차가 천공을 도입할 때 30여 대가 도입된 후 다시 1000여 대를 주문하면서 좀 더 대형화된 차대를 확보하고 레벨 4급의 방어 능력을 가지며 더 강한 대전 차유도 미사일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사우디의 요구 조건을 담아 최근 카덱스 2024에 놀라운 8X8 타이곤 장갑차를 공개했습니다. 8X8 구성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수출 성공을 거둔 이전의 타이곤 6X6 장갑차를 기반으로 하는데 기동성, 화력 및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8X8 변형으로 개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700마력을 넘는 엔진을 장착한 타이곤 8X8은 사막 조건을 포함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12.7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 RCWS, 105포탑 대전자유도 미사일 ATGM 발사대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레벨 4의 탄도 보호와 레벨 3 이상의 지뢰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여기에 청검이라고도 알려진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까지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아미레 코그니션은 특정 구매자의 세부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지만 티건 8X8은 이미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거래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수주 실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기 시장의 큰손인 중동을 공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경우 방산 수요가 강한 데 비해 방위 산업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수입 비중이 높은다. 중동의 무기 수입 비중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산업을 위해서는 엔진, 기계 등 기반 산업이 갖춰져야 하는데 중동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비전 2030을 천명하며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비전 2030에는 사우디의 방산 육성 방안도 담겼는데 그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지상 항공 유도탄적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게 뼈대입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이 전무한 사우디가 사실상 국산화를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무기를 찾고 있는데 한국만이 이러한 조건을 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중동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에 K9A어 K 전차를 수출하려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루마니아가 50대를 먼저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대량 도입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2025년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약 50대 또는 한 개 대대, 즉 31대의 초기 획득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속 탱크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K 블랙팬서와 부분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루마니아 무기 산업의 역량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유럽과 중동을 통해 앞으로 세계 4위의 방산 수출 국가로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매체가 보도한 특집 뉴스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 매체인 AFP는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무기 공장을 직접 찾아 취재해본 결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위기에 놓인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왜 그토록 한국제 방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배경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유독 한국을 상대로 무기 지원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현재 한국이 생산 중인 방산 무기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자사 기자가 한국의 한 산업도시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무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새로 제작된 지대공 방어 시스템의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만약 이 방어 시스템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수출된다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매체가 향후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수 있는 첫 번째 한국제 방산무기로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천공 LL을 손꼽은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는 아이언 돔과 유사한 요격 방어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천공은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독점 취재한 외신은 AFP가 유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장 내부 스피커에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숙련된 용접공들이 요격 시스템의 일부가 될 대형 실린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천공 시스템은 방어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하나는 공격용 변형 모델도 제작하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성영 상무는 천공 시스템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패트리어트와 같은 서방의 방공 시스템에 의존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추가 지원 목록에 천공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천공을 비롯한 한국제 방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할 경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하는 엄청난 전력 수준을 갖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평가가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하나 측 관계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제 방산무기의 뛰어난 품질 수준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성영 상무는 분단된 국가로서 우리는 무기 시스템의 개발부터 품질 관리까지 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해왔다며 우리 제품의 품질, 성능, 제조 공급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지역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방공 시스템이 긴급히 필요한데 이는 후방 지역의 만정성 확보가 반격 작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제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매체는 한국에서 개발한 천공 시스템이 지금으로서는 당장 우크라이나로 수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국내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설령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현재 한국의 국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11월 5일에 있은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공약을 내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한국의 무기 수출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손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 공급을 다른 나라들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트럼프 당선자의 반발로 당장 무의로 돌아갈 판에 한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천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듯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줄기차게 한국을 상대로 무기 수출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제 방산무기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이후로 항상 전쟁 준비 태세를 유지해왔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때 육상 무기에 주력하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다. AFP는 창원 공장에서 보병용 장갑차부터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조립 라인에서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매체는 2022년부터 지속된 유럽의 긴박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은 한국제 방산무기의 수요를 증가시켜왔는데 이에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분기 동안 전년 대비 450% 이상 증가한 3억 4,33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몇 년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주요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K9 자주포와 천무미사일 시스템 등의 수출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자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이 현재 한국제 방산무기가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을 밀어내고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이 비중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8%로 상승했고, 이로써 한국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 위치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에 약 73억 달러를 기록하더니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시장이 최근에 유럽과 더불어 중동과 중남미를 비롯해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수출 무기도 과거에 탄약과 함정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전투기와 자주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는 한국제 방산 무기가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먼저 가격 경쟁력을 손꼽았는데요. 이 매체는 독일제 자주포와 비교하더라도 비슷한 성능의 한국 자주포는 1문당 가격이 독일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가격 경쟁력에 힘입은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69%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 무기의 또 다른 장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 능력이 빠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과 폴란드가 2022년 7월에 대규모로 계약한 무기의 물량 중 1차분인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불과 4개월 만에 납품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문에서 납품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할 때 한국의 방산무기 생산 속도는 매우 빠른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후 무기 수입에 나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쟁 상대인 독일 무기에 비해 한국 무기의 납품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제 방산 무기는 추위와 무더위라는 극악의 환경에서도 고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이 매체는 한국 군인들의 경우 오랫동안 이어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왔는데, 특히 여기에 더해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환경에 특화된 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개발된 한국제 방산무기는 사막기후를 특징으로 한 중동 국가들에서는 물론이고 폭설과 강추위가 몰아치는 북유럽에서도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이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매체는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망을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한국의 노력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프랑스 매체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설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밀어내고 유럽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결과 품질과 생산 속도 측면에서 자국의 방위 산업이 한국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프랑스 사회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국가로 떠오르자 K방산을 배우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 무기인 K2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자국 장병들을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지에서 열린 육군 국제과정에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7개국 35명의 장병이 3주간의 일정으로 방문해 K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운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이들 장병들에게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군수학교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해 K 전차, K9 자주포의 조종사격 정비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외국군의 육군의 수준 높은 교육 훈련 체계를 소개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가국과 군사 교류 등 국방 협력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K9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멀리 에스토니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K9를 사용하고 있는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K9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K방산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한국 방산에 대한 입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위기감을 느낀 폴란드는 6조 원 규모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급하게 서둘렀고 K9 대신 프랑스의 세자를 자주포를 선택한 체코는 급후의 모드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대체 동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는 바로 에스토니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에스토니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에스토니아를 지킬 자주포 등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런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 K9였습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의 공격거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독일제 자주포보다 2배나 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국에서 빠르게 K9를 받았다. 그 덕분에 기존에 보유하던 독일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한국 방산의 빠른 무기 제공 능력 덕분에 안보 공백 없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18년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국산 자주포 K9를 36기 주문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먼 거리에서도 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자주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에 놀랐다. 한국은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확장해서 무기 수요에 빠르게 대응했다. 우리 군의 특성상 무기 체계가 복잡하면 안 된다. 그런데 K9은 운용이 매우 쉽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추운 겨울에서도 K9은 성능을 제대로 발휘했다. K9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차질 없는 무기 공급 능력, 맞춤형 무기 제공 역량 등 K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서 폴란드처럼 에스토니아에도 생산 시설을 지어주면 유지, 보수, 정비 등 다방면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10년간은 GDP 3-4% 이상을 국방비에 사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나토 회원국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무기 구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 에스토니아도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K방산 무기들의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방산에 대해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K9에 대해 극찬을 하면서 다른 무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자 폴란드는 최근 다른 국가에게 K9를 받을 수 있는 순서를 빼앗길까봐 미루던 추가 계약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K방산을 이끌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6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수출 계약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난 2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국책은행 BGK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42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폴란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152문을 2027년까지 납품받는 조건으로 약 3조 6,500억 원 규모 계약에 서명했고 올해 초에는 천무 발사대 72기를 2029년까지 공급받기로 해 2조 2,500억 원에 달하는 무기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계약 모두 폴란드의 자금 조달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다가 이제야 발효된 것인데요. 이로써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 계약 K9 672문, 천무 288대 중 K9 308문의 공급만 남은 상황입니다. 2차 계약 단가로 계산하면 잔여 계약 규모만 7조 원이 넘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현대로템의 K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측은 2022년 K 전차 100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고 K 전차 180대를 인도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프랑스산 세자르 시저 자주포 구입을 결정했던 체코에서 사업 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세자르 도입 계약 체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번째 프로토타입조차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국방부는 2021년 9월 프랑스 넥스터NEXTER사와 세자르 자주포 52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그 규모를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하나로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자르 자주포는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포를 얹은 무기로 체코가 40여 년 운용해 온 다나디에이NA 자주포를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넥스터는 체코군에게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조차 아직 조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이와 관련 체코 국방부는 자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의 상황은 이웃 폴란드와 비교됩니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첫 24문을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군은 이미 100문이 넘는 K9를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때 한국에 K9를 도입했다면 벌써 실전 배치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순간의 착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야기한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 엄청난 속도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됐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체코 정부는 빠르게 한국 방안을 서두르는데요. 최근 체코의 전 총리와 주요 인사들이 K방산 중심지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제9차 한 체코 미래 포럼 체코리언 포럼 포 더 퓨처 참석차 방문한 체코 대표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창원에 머물렀습니다. 창원 첫 일정으로 창원시청에서 홍남표 시장을 만난 대표단은 원자력과 방위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더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곧 24조 원대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뒀기 때문인데요. 이후 창원의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차례로 방문해 협력 관계를 재차 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고려해 기업 역사와 그간의 철도 차량 수출 실적과 성능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회 공을 아우르는 통합방산 시스템과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핵심 방산 무기인 K9 자주포를 비롯한 첨단 전략 무기 등을 자랑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어로 된 홍보 영상을 통해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역량, 가스터빈과 원전주 기기 제조 기술, 수소에너지 기술력 등을 소개하고 원전 수출 경험을 알렸습니다. 얀 피셔 전 총리는 폴란드 등 9개 국가에 수출된 K9 자주포에 직접 올라타 사업장 내부를 달려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 6호기 건설 등 24조 원 규모의 원전 2개 호기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선정했는데요. 한수원은 내년 3월 예정된 최종 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분야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처럼 이렇게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독자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성능 대비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력, 기술 이전 개방성도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K9 자주포 100대의 납기일을 6개월로 앞당긴 덕분에 수조 원대 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쟁국이 제시한 3에서 5년의 공급 리드 타임보다 최대 10배나 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도 수출에 성공했고 K9는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미 연합사령관들까지 입을 모아 추천할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 전 한미 연합사령관 3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해 K9 자주포 생산 라인 등을 둘러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과 탄약 운반차 K10은 미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전 한미연합사령관 월터 샤프, 커티스 스케퍼로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 예비역 대장 등은 한국의 방산 무기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들 무기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고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 방산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K방산이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 수출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드디어 북한 주민들마저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태에 대하여 아무 말 않고 조심스레 눈치만 살피던 북한이 계엄이 일주일이 다 지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급발진을 한 것인데요. 한국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북한이지만 이거 웬걸. 북한 정부의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조차 말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하여 북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첫 보도 괴뢰한국 아비규환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다시피 한국에 대하여 굉장히 안 좋은 글을 이렇게 깨서 보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딱 예상한 대로 움직인 북한인데요. 그동안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한국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섞어 비난했던 북한이라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선중앙통신은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세슴없이 내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의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괴뢰라는 단어가 사방팔방에 쓰이고 있죠. 그리고 파쇼 독재, 깡패물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하여 지옥처럼 이렇게 묘사해 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북한 언론의 발표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 부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계엄이 터진 날은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아무리 늦어도 4일쯤에는 입장을 발표하는 게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북한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11일이 되세야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뭔가 그동안의 반응과 다른 모습이니 우리에겐 상당히 이질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담을 일삼는 북한은 이 기사를 내보내고 오히려 북한 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가져가는 실수를 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비상계엄. 북한 매체는 조용 주민들은 발 빠른 소식. 이렇게 8일날 올라왔던 뉴스인데요. 아직 북한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점이죠. 근데 이때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도 우리의 계엄령은 그냥 평범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는데요. 여기 아래의 기사 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화교나 무역 일꾼들이 한국의 계엄 사태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이게 화교나 무역 일꾼들이 중국에서 소식을 듣고 북한 사람들에게 당국 발표 전에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보면 북한 사람들 반응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주민들 속에 남한의 계엄령 소식이 퍼지고 있다. 남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몇 시간 뒤 해제했다는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이웃으로부터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통은 주민들은 그동안 당에서 선전한 대로 남한 사회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복잡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의 반대로 해제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주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원수님의 한마디가 법 위에 존재하는 여기서는 방귀를 든 모든 사람이 아마 총살이나 무기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소식을 듣고 남한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심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남한 사회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도 대통령의 뜻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한 번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계엄령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북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에 대해 반기를 들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국회도 계엄에 대하여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아, 맞다. 북한이 저렇게까지 폐쇄적이고 모든 것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 북한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정식 언론 발표 전부터 북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한국의 민주적인 사회에 대하여 동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북한 언론들도 계엄에 대하여 언급하니 북한 사회의 동요는 지금 이때보다 더욱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 파장이 상당하다. 어떻게 시민들이 국가 원수를 향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토론이 오가는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분열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이번 개혁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더욱 소상히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바라게 되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이미 계엄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신문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북한 고위층들일 텐데요. 실제로 북한의 고위급들과 김정은은 한국의 계엄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일체 언급 없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개한 기사 내용에서도 북한 고위층들의 의견이나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뭐 얼마 전에 현무호가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북한은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핵 보유국을 앞에 두고 어이가 없다, 쓸데없이 몸짓 만큼 무기다, 이렇게 우리 현무호를 깎아내렸는데요. 물론 김여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 그냥 겁먹은 개가 시끄럽게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무호가 공개되었을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이던 북한이 이번에는 정말 완전한 침묵 모드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북한 고위층이 왜 이렇게까지 합주기가 된 건지, 그리고 북한의 언론은 왜 이렇게 늦게 계엄에 대하여 보도한 건지,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지난 8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최초 허용, 이렇게 지난달쯤에 갑자기 중국이 우리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중국 당국이 한국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거래. 당시에 우리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결국 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중국에게 있어 지금 다가오는 2025년의 가장 중요한 해결 문제는 어떻게 이 트럼프 시대를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카드는 바로 한국인데요. 우선 지금 중국은 한국 방산에 연속으로 3연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야심작 화룡 300 미사일이 국산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에 밀렸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고, K9 자주포, 천공 이방공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지금 한국에 밀린 상황이라 지금 한국에 치고 들어오는 방산의 기세, 중국이 완전히 놀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현무호도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지금 중국은 방산도 방산이고 안보까지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방산들은 지금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하게도 대부분 국방 예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트럼프와 우방국들에게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은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북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진핑은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 한국에게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니까는 불난대에 기름 붓지 말라, 막 이러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번 계엄 상황이 터진 한국에는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은 안정적인 국가다, 신뢰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중국입니다. 실제로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게 앞으로 중국의 10년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미국을 이기기 위해선 가까이 있는 한국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록 계엄이라는 문제가 터졌다고 해도
한국은 기초 체력이 아주 강한 나라다. 이 정도 일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며 한국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자, 중국이 그럼 이런 입장인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한국에 대하여 비판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아마 중국의 고위층들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번 계엄에 대하여 입장을 내지 말라고 언급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러시아도 북한에게 중국과 비슷한 명령을 내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우선 지금 살펴봐야 하는 게 현재 러시아는 최근 북한이랑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지난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세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12월 4일부터 실효성이 발휘되는 조약인데 계엄이 12월 3일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맺은 조약이 군사동맹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 북한이 하는 도발 하나에 러시아도 같이 휘말릴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병력은 전부 서쪽 국경으로 가 있죠. 그런데 만약 한국의 사태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한 뒤에는 포스트 러우 전쟁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최근 들어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 복구에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키카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언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끝난 두 러시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 전후 피해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국가를 정상화시켰으며 이러한 역사는 한국인들의 DNA에 빠른 회복력을 각인시켰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모든 시설과 경제 기반에 대하여서도 한국은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전쟁이 마친 뒤에도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임은 물론이고 지금 전쟁 중에 북한의 헛발질이 러시아의 전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북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형님 둘이 모두 한국에 대하여 가만히 있고 사고치지 말라고 하니 김여정의 입이 아무리 근질거려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직접 북한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딱 보기에도 지금의 미국 상황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에 한마디 얹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트럼프 2기에서 대사직 중요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된다. 이거는 12월 10일 날 계엄이 선포된 뒤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한국의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방산과 조선업은 현재 미국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담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북한이 제 아무리 정신이 나갔더라도 도저히 나댈 수 없는 상황인 게 정은이와 여정이가 합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 이렇게 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들에게 굉장한 파워를 끼치는 상황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로비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것에 일본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보냈고 최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핵심 인사가 주축이 된 미국의 국책연구기관 아메리칸 마인드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중국 공산당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2기 인수위원회와 미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경제 패권 다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기 위해 한국을 거점으로 삼은 거대한 중국 포위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CCP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중국을 군사 경제적 적대 국가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트럼프 일기의 참모진들은 이미 지난 2017년 당시부터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5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에 달하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통상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어서 안보 문제를 근거로 중국의 IT 대기업인 화웨이와 ZTE를 풍비박산내는 등 쉬지 않고 중국을 견제해왔는데요. 이번 트럼프 2기가 진행되면서 이전과 같은 반도체 IT에 대한 견제는 물론이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국방 방산에 대한 대규모 공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반도 정세를 중국과 대만, 양안 정세로 연계하여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기 위해 매년 15% 이상의 압도적인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데 군사 장비에 투입되는 첨단 장비와 반도체 공급망을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디커플링의 일환으로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중국 국무원 산하경제연구소의 딩이파는 미국 방산업체들부터 첨단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의 저렴한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60% 추가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무역 전쟁을 걸어온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딩이파는 이어서 중국의 업체들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로 미국의 관세 정책을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며 예상되는 피해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서 트럼프가 압도적 예산 투입을 강조한 방위산업 구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딩이펀의 주장은 미국의 방위업체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방위산업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는데요. 실제로 미사일을 생산하는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CEO인 그레그 헤이스는 미국의 중국 제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레이시온만 해도 중국의 하청업체 2,000여 곳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에 따른 공급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과거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레그 CEO는 유럽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없고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한 만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도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손절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을 이기는 법 보고서엔 자세한 대처법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을 대체할 유일무이한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자주 국방과 핵심 장비 국산화를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온 국가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K 흑표전차와 K9자주포 등 핵심 방산 장비는 물론이고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 역시 국산화율이 9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완성된 국산화 비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방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미세 공정에선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보이며 중국 업체보다 높은 기술 수준 그리고 안정적인 납기와 보안 유지 등 현재 중국 위주의 공급망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이 나오자 미국 내에선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동안 트럼프가 주장해왔던 한국에 대한 FTA 철폐, 관세 분과 등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정책을 뒤집어야 겨우 한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게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욱 긍정적인 활약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거의 사드 문제를 빌미로 한국의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퇴출시킨 전력이 있는 중국이 막상 경제 위기에 몰리고 미국으로부터 고림되는 상황에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핵심 국가가 되자 이제 와서 태도를 급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세 전환은 중국 언론 매체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은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서는 중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첨단 산업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한중 관계 발전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중국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대외 개방을 하고 더욱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최근 중국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입국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 건 역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제1의 경제도시 상하이에 가면 상가건 건물이건 전부 텅텅 비어있고 해외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다. 한국이 다시 투자하면 기술을 빼내갈 것이며 중국 정부 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간첩법으로 잡아갈게 뻔히 보이는데 누가 투자하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투자하지 말라. 이래서 신뢰가 중요한 거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트럼프 역시 한국에게 주는 보조금을 폐지한다면 중국 꼴 나게 될 거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크게 흔들리는 미국의 대표 기업은 애플입니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은 대부분 중국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며 중요도가 떨어지는 저가 부품의 경우 중국산 부품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데요. 곧 중국의 60%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중국산 부품을 적용하던 기업들이 한국산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CEO 팀쿡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아이폰에 대한 관세가 애플의 경쟁사인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요. 현재도 애플은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스마트폰에서 가장 비싼 부품들을 전부 한국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포위 작전이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미국 대기업의 한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이 5차 시험항해에 나선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1호와 2호 항모와는 다르게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만큼 항모 내부에 수많은 전자장비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탑재될 함재기로 기존 FC-31로 알려진 기체인 J-35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되었는데 생긴 것부터 이름까지 미국의 F-35와 똑 닮았으며 다른 점이 있다면 항모에 탑재될 함재기를 목표로 개발된 것입니다. 중국 주장에 따르면 J-35는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탑재된 첨단 전자장비를 스스로 중국 내에서 자급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8%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90%가 넘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어 14나노급 이상의 미세 공정은 만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며 14나노 수준은 2010년대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던 기술 수준입니다. 해양 패권과 군사대국을 선언한 중국은 부족한 반도체 기술과 첨단 장비로 인해 한국과 대만, 미국에서 군사장비에 탑재할 첨단 장비를 제3국가를 통해 우회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의 군사 굴기는 시작도 못해보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 다급하게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투기와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핵심 전자장비를 국산화하지 못한 중국은 앞으로 다가올 수출 시장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J-35는 스텔스 전투기로 홍보하고 있는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태국이나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부터 남미의 국가들까지 중국은 J-35의 잠재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국의 KF-21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국산화 기술력은 완성 단계에 접어든 반면 중국은 핵심 장비와 부품까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전투기의 경우는 당장 구매하는 비용보다 30년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부품의 관리와 수급이 중요한데요. 첨단 부품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중국이 어떻게 부품을 수급한다는 것인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중국 내 생산한 제조 물품에 대해 압도적인 관세 부과가 예상되자 아예 한국 둥지로 공장을 이전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앙에너지 CALB가 눈치 빠르게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한국에서 생산하면 이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어서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을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시진핑의 정책과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인데 그만큼 중국 기업들도 어렵기에 스스로 살방법을 찾아 독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군을 위한 무장한 집승들, 그단스크에 하역된 새로운 탱크. 최근 몇 시간 동안 또 다른 6대의 KEBL-AC-KPANT-HER 탱크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뭐니 해도 한국의 배송률은 놀랍습니다. 비스툴라강에 도착하고 있는 KEGF 전차는 총 77대입니다. A는 폴란드의 안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며 K는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전차를 대체할 것입니다. K 전차 6대가 28일 밤 폴란드 그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의 배에서 크레인으로 내리는 K 전차의 하부가 보이는 웅장한 사진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폴란드 한 매체는 이것을 폴란드군을 위해 무장한 짐승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폴란드 군사 매체는 K 전차는 올해 들어 8번째 납품이다라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제 한국인들은 폴란드 항구를 정기적으로 찾는 방문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해만 지금까지 K 전차가 무려 8번의 배송이 이뤄져 49대가 인도되었는데 앞으로 12월에 올해 마지막 분량인 7대가 추가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최근 헝가리는 레오파드 EH를 주문하고 무려 6년 만에 인도받고 있는데 한국은 주문한 지 3개월 만에 5대를 가져다 주더니 1년 동안 50대가 넘는 물량을 전달하며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77대의 K 전차를 인수했는데 내년에는 무려 96대의 전차가 납품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6대 추가 배송은 지난 배송 이후 불과 2주 만에 배송된 것인데 정말 2일 만에 K 전차 한 대를 찍어내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 한 대도 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었던 폴란드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배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교체된 폴란드 정권은 한국산 무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특히 최근 KPL 계약을 앞두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산 전차를 사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대의 K 전차가 도착하자 파베오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이 소식을 사진을 올리며 재빠르게 알렸는데 폴란드 네티즌들은 성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파베온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교체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 지난해 한국산 무기 도입에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고 이번 KPL 추가 계약을 미루고 있는 장본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태세 전환한 베이다 국방차관을 향해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도대체 언제 탱크 생산이 시작됩니까? KPL 계약서는 어디 있나요? 이것들은 PIS가 주문한 것들인데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나요? 18개월 전 모든 움직임과 구매를 비판했던 사람이 오늘날 부하 슈차크와 같은 트윗을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 밈인가요? 잘했어요. 부하 슈차크에게 감사를 표했나요? 당신은 폴란드에 있는 KPL 생산 공장을 폐쇄할 정도로 악랄한데 한국인들은 이미 루마니아에 그런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들은 KOR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에 K 전차 6대가 또다시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뉴스는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들도 일제히 보도했는데 한국산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크라이나에게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국에서 도입하길 원하는 희망 목록은 천공 2방공 시스템, K9 자주포, 155포탄 외에도 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그리고 K전자를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최대 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사탄 II 준비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모든 무기를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8일에는 젤렌스키 집무실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끝나도 잠재적인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는 지난 정권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배치한 것은 진정신의 한 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새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던 이들은 말문이 닫혔습니다. 이제는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생사가 걸린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폴란드 K 전차 2차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계약이 이뤄지면 방사청은 올해 방산 수출이 150억 달러 21조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 전차는 폴란드 이웃국가 루마니아도 내년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남미 페루가 도입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한국가가 현지 생산을 노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중동 군사 매체는 지난 11월 28일 폴란드와 한국은 첨단 K 전차 현지 생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합류할 예정인가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2021년 K 전차를 바로 도입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K 전차는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쳐 이집트는 물론 중동 일부 국가에서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전 세계 12위의 군사력을 지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방산 시장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육군을 자랑하는데 유사시 드넓은 사막에서 싸워야 하기에 어떤 나라보다 전차 수요가 높습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노후 전차가 무려 3,000대나 되기에 만약 이집트가 K 전차를 도입한다면 역대급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집트가 다시 움직인 이유가 있습니다. K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드디어 생산되어 내년에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6년 전인 2018년에 생산해서 튀르키예 육군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독일이 동력장치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한국산 파워팩을 한국보다 더 먼저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산 파워팩이 들어간 K 전차 양산을 독일의 간섭 없이 성공하자 아프리카 맹주 이집트는 물론 중동의 사우디와 카타르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KPL이 가격이 비싸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한국은 폴란드가 아니라도 K 전차를 원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아쉬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은 한국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인프라가 없는 현지 생산을 원했기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것인데, 앞으로 무기 생산을 하려면 마땅히 폴란드가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주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PL에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넣어주길 바랬습니다. 자신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한국에게 비싸다고 말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한 국내 네티즌이 폴란드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럴수록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 장난치면 손해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제품을 잘 만들면 살 국가들은 더 많아진다.